네,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문들이 하나둘씩 닫히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서강대학교 왕선택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게 미국 내에 무려 28개 주에서 제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이 제도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기 위한 이 원정 출산도 성행했는데요. 자, 교수님, 이번에 출생 시민권에 제동이 걸린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대선에서 승리해서 1월 20일에 취임을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나서 대통령 행정명령에 몇 개 서명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당장 시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22개 주에서 그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면서 이제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신청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그 결과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효력 정지가 된 상태에서 6개월이 왔다가 지난 며칠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그 가처분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네. 소송을 제기한 주는 효력 정지가 되지만 나머지 28개 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거기는 적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의 제한적인 조치가 이제 효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22개 주 대 28개 주 이렇게 네. 나뉘었는데 당장에 저희는 이제 걱정되는 것이 우리 교포들 네. 많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이 문제가 지금 핫 이슈로 떠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럼요. 자,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번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는 합법적인 체류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시민권자라든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불법 체류인 경우 그리고 합법적이지만 일시 체류인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교포분들은 대개는 합법적인 경우가 많고 불법적인 경우는 많지 않아서 불법적인 거는 문제가 없지만 일시 합법 체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감,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가 돼 있는 상태고 22개 주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네. 가처분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당장은 지금 이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뉴욕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네. 이런 데는 일단은 안전해요. 그러나 나머지 28개 주에 포함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라든가 조지아주 이런 데는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네. 이 제한 조치가 효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합법적 체류자,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인 체류자 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한국인들은 특히 서로 이제 협력하면서 살기 때문에 네. 커뮤니티 자체에 굉장한 불안 요소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돌이켜보면 출생 시민권이라는 게 그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그럼요. 미국에서 150년 이상이 이제 보장돼 왔던 건데.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한데. 네. 이 트럼프의 속내는 뭘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때도 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죠. 강경한 입장을 네. 보였는데 미국 국민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일자리를 빼앗는다. 그래서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미국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외국에선 불법 이민자들은 범죄를 또 저질러서 사회를 어둡게 만든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예전에는 사실 인종차별로 인정을 받아서 네. 금기시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대통령이 되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런 정책을 전개를 하니까 이제 그동안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막 이제 우후죽순처럼 나온 거죠. 지금은 이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도와준 유권자 지지자들, 유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은 굉장히 오래된 정책입니다.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24년에 이번처럼 대대적인 이민자에 대한 반대 정책이, 반이민 정책이 전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국가별 쿼터 제도라고 하는 것이 돼가지고 유럽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예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거의 금지당하던 시대 있었고, 그러던 것이 1965년에 그것이 풀리면서 이제 미국이 이민자를 다시 받아주는 나라가 됐다가 이것이 다시 1924년으로 그야말로 정확하게 100년 전 상황으로 지금 회귀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내에 뭐랄까요,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서 내 일자리도 빼앗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범죄가 창궐하고 있다. 이런 반감이 심각하군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행정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생 시민권은 미국 헌법상의 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위 법령인 행정명령으로 헌법상의 권리인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분들이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의견을 밝힌 거를 종합해서 봤더니 네.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헌법 조문을 봤을 때 그거는 불가능하다. 다만 헌법을 개정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의 미국 사정으로 봤을 때 그건 가능할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논란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헌법 규정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출생을 하면 이제 미국 시민권을 준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행위는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그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 그리고 일시적인 그 체류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금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제한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이라든가 그쪽을 도와주는 변호하는 법률가들은 지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문제는 대법원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법적 논란이 대법원으로 갈 텐데 연방법원이죠. 네,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을 갈 텐데 연방대법원에 대법관이 9명이 있습니다. 네. 9명 중에 6명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네. 네.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논란이 있는 사안이 올라가면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하는 바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 조문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나이브한 접근 같고요. 분명히 대법원의 판결로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희망대로 될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관철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사들이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빗장을 걸어 잠그겠다라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는 참 강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유학생들까지 네. 점검을 하고 비자 취소, 추방 대상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 말이죠, 교수님. 네.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민자 가정 출신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국에 건너와서 아들을 낳았고 미국 사람이 됐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이고 네.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서북 쪽에 사시다가 이제 본인이 이민을 오셔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민자의 자손이죠. 네. 미국 사람은 거의 99% 정도, 99%까지는 안 될 겁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네. 한 95% 이상이 이민자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민자에 대한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 이민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이민자는 받아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24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민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막는 거죠. 근데 그때도 영국이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북유럽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호를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당시에 주류였던 영국 계통의 미국인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남유럽, 동유럽, 아시아, 중동 이쪽은 철저하게 막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법적인 이민은 받아준다 하면서 제한을 할 때는 선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별이 생기는 것이 인종의 차별, 뭐 민족의 차별이 생기면서 아주 안타까운 상황들이 비참한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법이다, 불법이다라고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그 합법, 불법을 가르는 기준, 그것은 또 어떤 나름의 운용을 하면서 그렇죠. 실상은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렇습니다. 토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일가처럼 뭐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민자거나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민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뭐 아메리칸 인디안도 사실은 네. 이민자라고 봐야죠. 뭐 그렇죠. 네네.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를 지나서 네. 이제 시베리아를 거쳐서 베링아를 거쳐서 건너갔기 때문에 거기도 뭐 이민자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그럴 수 그렇다면 있죠. 100% 미국인은 다 이민자거나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는 그 정체성을 부정한달까요? 이런 느낌인데 오늘날 사실 미국이 저렇게 세계 최강대국이 된 데는 이민을 통해서 다민족을 포용하고 인재를 길러내고 이랬던 것이 한 몫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미국이 강대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첫째로는 영토, 땅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강대국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좀 많이 부러운 면이죠. 네, 좀 부러운 면이 있고요. 그러나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람이 중요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해 줘야 네. 이게 이제 강대국이 되는데 미국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지정학적으로 좋고 이제 사람이 좋은데 사람이 좋다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자를 그렇습니다. 대폭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최첨단 선도 국가가 된 겁니다. 개발도상국 이하에서는 창의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양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네. 다양성이 존중되고 또 포용성, 관용성 이런 것들이 존중이 돼야만 창의성이 살아나고 창의성이 첨단 기술을 가져오는 핵심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반이민 정책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러한 다양성을 억누르는 그리고 기존의 특정 기득권 세력의 어떤 주류로서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새로운 어떤 유입이 없는 모험의 유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자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뒤로 계속해서 처지는 정체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을 받지 않으면서 유학생도 지금 차별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밀어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외국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인재 것이죠. 유출, 두뇌 유출 현상으로 지금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기술 분야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인재를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되겠죠. 실제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인재들이 유럽이나 중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도와주고 있는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결론적으로. 있는데 네. 이제 그 두뇌 중에서 한국으로 오는 분도 있으면 좋겠다. 오히려 한국 쪽에서는 그분들을 좀 유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쪽에서는 외국인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경계하는 부분이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네. 좀 회의적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도 전 세계 그 인재들,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프레임들이 거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양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네.
그 프레임을 깨는 어떤 그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미국에서 강경해진 이 이민자 단속의 여파가 당장 노동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특히 이민자들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보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많은 미국 쪽의 전문가분들이 우려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에 뭐 어떻게 보면 5% 아니 10% 정도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많은 산업,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산업을 파괴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2008년과 9년에 금융위기 대혼란을 겪은 적이 있을 때 국내 GDP가 4.3%가 감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이 한 뭐 30년에 한 번씩 겪는 엄청난 경제 위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때가 한 4.3% GDP 감소가 됐는데 이번에 지금 양상으로 몇 달이 더 가면 일자리 때문에 인력난이 발생하고 그래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게는 6%까지. 심각하네요. 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네. 2008년, 2009년에 미국의 금융 위기는 뭐 거의 2001년 9.11 테러만큼 충격이 컸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단지 이런 노동력의 문제, 소비자 감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 문제로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네네.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관세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결되지도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다소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네. 계속해서 관세를 통해서 뭐 다른 나라에게 관세를 더 많이 받아내겠다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 전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방금 예를 드셨듯이 9.11 테러라든지 그런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 이건 자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막아야 될 그렇습니다. 입장에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네. 그것을 촉발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만이 많습니다. 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4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국민들 중에 절반 정도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네. 그 바람에 불만을 사서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그렇죠. 됐는데 또 나머지 또 50%의 국민은 과격한 반이민 정책은 곤란하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편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을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단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쪽에서는 국경을 아예 너무 다 열어버려서 아무나 들어오게 만들어서 참 큰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너무 닫아버려서 문제가 되고 이 중용의 도가 진짜 필요하지 않나.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뭐 문을 열진 않았고 네. 나름대로는 닫고 있었다. 그래서 열으려고 이제 좀 닫으려고 노력했지만 공화당이 방해를 해서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말은 이제 따져보면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거나 4년 동안에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 불법 미등록 이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500만 명에서 600만 명 이상으로 그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좀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를 했다면 네. 미국 대선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바이든 정부의 최고 정책 담당자들은 이민 정책은 아무 문제가 없다. 불법 이민 문제도 잘 관리되고 있는데 공화당이 쓸데없이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진영 논리를 접근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국민들의 불만은 상당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금 미국 민주당도 반성할 필요가 있고 또 공화당 쪽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반대쪽에서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지 네. 또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노동력 공백에 대한 그 우려 때문일까요? 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LA 시위에는 무슨 연방군 투입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네. 일부 산업에는 좀 예외를 두겠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검토 중인 게 임시 노동 허가제라는 건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말씀 지금 바로 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뭐 호텔이라든가 농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는 이제 불법 이민자분들, 불법 체류자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법적 조치, 행정적 조치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업주들은 좋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금 뭐 1인당 소득이 8만 달러 정도거든요. 임금이 굉장히 높죠. 우리는 4만 달러 수준인데 8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노동자를 고용을 한다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불법 체류자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임금으로 이 고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단속을 하는 와중에 아마도 그런 사업자분들이 대통령한테 호소를 했나 봐요. 네. 도저히 못 살겠다. 지금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억 원 정도 이렇게 임금 지출이 나갔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상적으로 고용을 한다면 2억 원, 3억 원이 나가게 생겼다. 네. 이러면 죽는다. 이런 것 때문에 절충안으로 임시적으로 불법 체류자도 사업주의 어떤 약속만 있으면 이제 고용을 해도 되는 임시 패스를 고려할 수 있다고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시행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자신도 뭐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 트럼프는 이제 외국 자산가 유치를 위한 어마어마한 가격에 네, 이른바 이 골드 카드라는 걸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성공을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네. 이거 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런데 정작 고학력층이라든지 부유층이 미국을 떠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모순적인 상황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치 논리, 국내 정치 논리에 집착을 하다가 큰 그림을 놓친 케이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큰 이익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으로 네. 공감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건드리지 않고 국내적인 이슈에 대해서만 서로 논쟁을 벌였는데 지금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과 손해가 왔다 갔다 하는 중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정치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현상이 미국도 나타나고 있고 한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 이익에 본질적으로 어떤 뭐 손해가 나는 짓을 그 자기 정치 그러니까 공화당 또는 공화당 내부의 트럼프 지지 세력에게 유리한 정책을 하는 거죠. 네. 대신 나라 전체로 보면 골병이 드는 이런 정책을 지금 뭐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사실은 뭐 그런 현상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거하고 국가 이익에 대한 부분만큼은 여야가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것인지 이것을 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또렷하게 떠오르네요.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앞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결국 실효를 그러니까 실제로 시행이 돼서 실효를 거둘 것인지 네. 또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도 이민 정책이 어떤 핫 이슈로 떠오를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큰 변화를 겪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4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 1800년 1880년 정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조, 세계화라고 하는 사조가 1991년 냉전 종식 이후에 생긴 것이 지금 그 여파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이민 문제가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한 사람이 빠지거나 없다고 해서 뭐 없어지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요.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분명히 이제 미국 국민의 불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믿고 굉장히 밀어붙이긴 할 텐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땐 내년 상반기쯤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상당 부분이 수정되거나 아하.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봉이 꺾일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결론이 나지는 않고 지금 이 반이민 문제는 결론은 안 납니다. 결론은 안 난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과도한 단속 이것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크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민자의 나라로 불렸던 미국, 그들만의 나라가 될 것인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의 왕선택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